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는 40대, 50대, 60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다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닌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일인지에 대해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면서 변화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전두엽의 기능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우리가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느낌이었다면, 중년기에 접어들면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피로감을 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감정을 처리하는 중추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편도체가 과도한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오가는 대화, 웃음소리,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젊었을 때는 즐거운 자극이었지만 중년기에는 뇌가 처리해야 할 부담스러운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52세 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김 씨는 두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로, 집에서는 남편이자 아버지로 열심히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 후 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싫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아내와의 대화, 아이들의 요구, 부모님의 안부 전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해결해야 할 과제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 후 집 근처 공원 벤치에 30분씩 앉아있다가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 씨는 이런 자신이 무책임한 가장인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씨, 당신의 뇌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계속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뇌는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뇌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와 감정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지부하 이론이라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램처럼 우리 뇌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처리 능력은 조금씩 감소합니다.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층은 더욱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한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불과 한 세대 만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죠. 우리의 부모 세대가 살았던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년층은 위로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부모 세대를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자녀 세대를 이해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심리적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 세대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각자의 일정과 개인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년인 우리는
이 두 가치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부모님께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고, 자녀들에게는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고, 이런 이중고 속에서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심리학적 개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감정 노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감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효자, 효녀의 역할을, 배우자 앞에서는 든든한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을, 자녀 앞에서는 완벽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역할 수행이 바로 감정 노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 노동은 실제 육체 노동만큼이나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휴대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아침에 100%로 시작했다가 하루 종일 사용하면서 점점 소모됩니다. 그런데 충전할 시간 없이 계속 사용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방전되고 말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마음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 시간,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의 고독이 주는 해방감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히 낮고 우울증 발병률도 적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층에서는 이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당연한 욕구를 죄책감과 함께 느끼게 될까요? 이는 우리가 자라온 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나보다 앞서는 사회죠. 가족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적 관계, 자기개발까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면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8세 박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워킹맘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해서는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관리하며 퇴근 후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과 저녁 준비, 그리고 시부모님 안부 전화까지 그녀의 하루는 분 단위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박 씨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계속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하루 중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박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화장실에 있는 5분 정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하루 30분씩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했지만 함께 하루 일과를 분석해보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후 20분, 퇴근 후 집에 가기 전 10분, 이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박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불면증이 많이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 오히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좋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수록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의미 있어진다는 것, 거리를 둘수록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최적거리 이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인간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너무 멀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였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할 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기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칼 융은 인생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40세 이후를 인생의 오후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오전이 외부 세계를 향한 확장의 시기였다면 오후는 내면을 향한 성찰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커리어를 쌓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실존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심리적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실제로 우리 뇌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율신경계의 안정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긴장과 활동을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휴식을 담당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며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둘째,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가 활성화됩니다. DMN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때 활성화되는 뇌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때 뇌는 그동안 입력된 정보들을 정리하고 기억을 통합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떠올린 것도,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도 모두 혼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샤워하거나 산책할 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셋째,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군가와 있었던 갈등, 받았던 스트레스, 느꼈던 감정들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 컴퓨터가 느려지듯이 우리 마음도 하루 종일 여러 감정과 생각을 처리하다 보면 지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런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만났던 55세 이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했지만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씨가 20년 넘게 단 하루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가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골프나 모임으로 바빴습니다. 이 씨의 뇌는 20년 동안 쉬지 못하고 계속 가동된 기계와 같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공황장애라는 형태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그만 좀 쉬자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씨에게 매일 1시간씩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간이 아깝다고 했지만 공황장애가 심해지면서 결국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이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공황장애가 거의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 아이디어도 더 명확해지고 가족 관계도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걷는 그 1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중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남성의 경우도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이런 호르몬 변화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시기에 혼자만의 시간은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천천히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분비가 안정됩니다. 또한 중년기는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그동안 부모 역할에 집중했던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때 혼자만의 시간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부모나 배우자로서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의 나를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며, 어떤 분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중년의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르네상스가 재탄생을 의미하듯이 중년기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재탄생은 혼자만의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혼자 있고 싶은 건 알겠는데 가족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지만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은 남편, 아내, 부모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가족들도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먼저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 가정에서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시간을 존중받을 때 그 가정은 더 건강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25년 차인 이 부부는 은퇴 후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니 사소한 것에도 짜증이 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에게 개인 시간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은 각자의 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낚시를 가거나 책을 읽고, 아내는 요가를 하거나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달 후, 이 부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툼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에 할 이야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대화가 풍성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의 힘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정서적으로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정서적으로는 멀어지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관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서재, 베란다의 한 구석, 심지어 욕실도 훌륭한 개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히토리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매우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건강한 행위라는 인식 말입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덴마크의 희기, 문화도 혼자 또는 소수의 사람들과 아늑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시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자 영화 보기 같은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중년층에게 이런 변화는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중년기의 발달 과제를 생산성 대 침체로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런 침체를 막고 새로운 생산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생산성이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자서전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생산성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대부분 혼자만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예로 50대에 그림을 시작해서 60대에 전시회를 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악을 배우기 시작해서 작은 공연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창조적 활동들은 모두 혼자만의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창의성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중년기의 뇌는 젊은 뇌보다 통합적 사고에 유리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88세까지 작품 활동을 했고, 베르디는 79세에 오페라 팔스타프를 작곡했습니다. 이들이 노년까지 창의적일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또한 영성을 개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영성이란 꼭 종교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연과의 교감, 우주와의 연결감,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 등 모든 초월적 경험을 포함합니다. 많은 중년들이 등산, 명상, 요가, 참선 등을 시작하는 것도 이런 영성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물질적 성공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성의 개발은 대부분 혼자만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가끔 환자분들께 이런 과제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동안 혼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핸드폰도 끄고 그냥 걷거나 앉아있기만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지만 몇 주 지나면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나무들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바람 소리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혼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일본의 신린요쿠, 삼림욕, 즉 삼림욕 문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숲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숲속의 피톤치드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숲과 산이 많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 공원이나 하천변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혼자 있으면 오히려 더 우울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을 구조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분은 산책, 20분은 독서, 10분은 명상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일기 쓰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일기를 추천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를 긍정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운 혼자만의 시간을 긍정적인 성찰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과 외로움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 살러투드, 은 선택이지만 외로움, 롤리니스, 은 원하지 않는 고립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솔리튜드입니다. 건강한 솔리튜드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비판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잘 해왔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보이는 연민을 자신에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가족이 힘든 거야.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런 자책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당시 최선을 다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실수도 성장의 과정이다. 이런 자기 연민의 태도가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런 자기 연민을 연습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 없이 오롯이 자신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 차의 향, 온도, 맛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의식해보세요. 이런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뇌에서 실제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편도체는 줄어들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커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이 능력 덕분에 중년이 되어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뇌과학과 심리학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정신건강 여정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시간을 계획하세요. 시간이 나면 혼자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달력에 나와의 약속을 적어두세요. 일주일에 최소 3시간, 가능하면 매일 30분씩이라도 확보하세요. 둘째, 공간을 확보하세요. 집안에 자신만의 공간이 없다면 카페나 도서관, 공원 벤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가족들에게 그 시간만큼은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세요. 셋째, 디지털 디톡스를 하세요. 혼자 있어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진정한 혼자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SNS, 뉴스, 메시지는 모두 외부 자극입니다.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꺼두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세요. 넷째,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요가, 명상, 산책, 정원 가꾸기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가 맞지 않으면 다른 것을 시도해보세요. 다섯째, 죄책감을 버리세요. 이 시간에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건강한 나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2시간씩 혼자 있으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일곱째, 계절과 날씨를 활용하세요.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에는 해변 산책,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독서. 계절마다 다른 혼자만의 시간을 계획하면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덟째, 기록을 남기세요. 혼자만의 시간에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 새로운 깨달음을 기록해두세요. 시간이 지나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어떤 날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그날은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세요. 열째, 질을 중시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3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그것이 어영부영 보낸 2시간보다 가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0세 최 씨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저는 최 씨에게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 산을 오르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했지만 3개월 후 최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산을 오르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자기 발견의 시간이고, 성장의 시간이며, 치유의 시간입니다. 특히 중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년기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젊음의 에너지는 줄었지만, 지혜와 경험은 풍부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가면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는 자아실현을 인간 욕구의 최정점으로 보았습니다. 자아실현이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많은 이인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매일 혼자 산책하면서 사색했고, 베토벤은 혼자 숲을 거닐며 영감을 받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생각주간을 갖고 완전히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이들이 특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인걸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함 속에도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 여러분이 겪은 고난과 극복,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런 특별함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년의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끊임없는 역할 수행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니체는 고독 속에서만 위대한 사상이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사상이란 꼭 철학적 이론이나 과학적 발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런 개인적 깨달음도 위대한 사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58세 박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돈, 더 큰 집. 하지만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니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성공이 아니라 평화였다는 것을요. 이런 깨달음은 혼자만의 시간에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외부의 소음이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그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때로는 그 목소리가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 이 일은 너에게 맞지 않아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는 항상 두렵습니다. 특히 중년에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더욱 두렵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야?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변화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80세에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미우라 유이치로, 71세에 패션 아이콘이 된 아이리스 아펠, 52세에 KFC를 창업한 커널 샌더스. 이들은 모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변화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씨앗은 혼자만의 시간에 심어집니다. 조용히 앉아서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자문할 때 그 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거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부모, 배우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감정적 충전이 되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방전된 배터리로는 다른 기기를 충전할 수 없듯이 지친 마음으로는 타인을 돌볼 수 없습니다. 둘째, 적절한 거리가 그리움을 만듭니다. 매일 24시간 함께 있으면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떨어져 있으면 상대방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셋째, 각자의 경험이 대화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혼자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 대화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넷째, 독립성이 의존성을 줄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덜 집착하고 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남편이 그리워졌어요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해지니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개별화의 힘입니다. 심리학에서 분리개별화는 건강한 자아 발달의 핵심 과정입니다. 타인과 적절히 분리되면서도 연결을 유지하는 능력.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특히 중년 부부에게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은퇴가 다가오면서 부부는 다시 둘만 남게 됩니다. 이때 각자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빈둥지 이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녀가 모두 독립한 후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동안 부모 역할에만 집중하느라 부부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배우자이기 전에 먼저 한 개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성시켜줄 것이라는 기대 없이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또한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조용히 앉아서 그 상처를 들여다보면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이런 독약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2세 김 씨는
30년 전 형과의 재산 다툼으로 의절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명상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분노가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형에게 먼저 연락해서 화해했고 지금은 매주 함께 등산을 다닌다고 합니다. 이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다퉜던 마음을 열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은 감사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조용히 앉아있으면 감사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건강, 가족, 친구, 집, 음식, 자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은 혼자 조용히 성찰할 때 가장 잘 느껴집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그날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친구의 안부 문자, 예쁜 석양,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런 감사 습관은 뇌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유시 데이비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25% 높았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으며 운동량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중년의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상사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의 기대, 사회의 기대, 이 모든 기대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는 사슬이기도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런 사슬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는 시간,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물리적 자유가 아니라 심리적 자유, 정신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성숙이 시작됩니다. 중년은 이런 성숙을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젊음의 충동성은 줄어들고 지혜와 통찰력은 늘어납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을 인생의 수확기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혼자만의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풍요입니다. 그리고 중년의 고독은 인생이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세요. 죄책감 없이, 미안함 없이, 당당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그저 조용히 앉아있든,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행복한 사람으로,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중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혼자이면서도 동시에 함께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중년의 심리, 관계, 건강, 행복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와 실천 가이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중년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30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이면서도 함께인 이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